자,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에는 산문문학의 세 번째 수필에 대해서 배울 거야. 자, 수필 같은 경우는 여기 보이면 글쓴이가 일상 속에서 경험한 일이나 경험에서 얻은 생각과 느낌을 일정한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표현한 글이다 라고 나와 있지. 우리 앞에서 배웠던 소설이나 극 같은 경우는 나름 발단, 위기, 전개, 절정 이런 구성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인물들 등장했었고 1인칭 시점, 3인칭 관찰자 시점 이런 것들 다 있었잖아. 자, 이런 것들은 일정한 형식이라고 하는 거야. 근데 이 수필은 그 형식이 있다 없다? 없다. 당연히 나도 쓸 수 있는 글이 수필인 거야. 그래서 보면 일상 속에서 경험한 일이다. 우리가 막 지어낸 게 아니라 일상 속에서 있음직한 일들을 표현한 글이 뭐라는 거야? 수필이라는 거입니다. 자, 그래서 경험에서 얻은 생각과 느낌을 일정한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표현한 글이다. 자, 내가 일상 속에서 살 때 그냥 아무 즐거움이 없고 내가 그냥 나누고 싶은 게 없어. 그냥 나는 오늘 밥을 먹었다, 잠을 잤다, 이런 거를 굳이 나누지는 않죠. 그러면 어떤 글을 주로 수필로 쓸까? 내가 일상생활에서 뭔가 경험을 했는데 거기서 생각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받았어. 경복궁을 봤는데 우리나라의 문화가 굉장히 아름답다라는 생각을 들어서 이거를 전달해주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면 뭐 하는 거야? 내가 경복궁 가가지고 뭘 봤는지, 이래서 느낌이 어땠는지 이런 걸 글을 써서 표현하는 글이 수필이라는 거야. 자, 그래서 글쓴이와 독자 같은 경우는 계속 왔다 갔다 하는데, 이 왔다 갔다 하는 걸 보면은, 자, 일생에서 겪은 일 중 다른 사람과 나누고 싶은 의미 있는 경험이나 생각을 소재를 하여 진솔하게 글을 쓴다. 내가 밥을 먹고 잠을 자고 전혀 아니야. 만약 거기서 내가 의미 있는 경험을 했다, 그러면 써도 됩니다. 하지만 대부분 그냥 일상생활이라고 해서 그냥 쓴 글보다는 내가 이 좋은 경험을, 내가 이렇게 느꼈던 생각을 누군가와 나누고 싶다 해서 내 일상에 있었던 경험을 진솔하게 쓰는 글이 수필입니다. 자, 독자는 당연히 이 글쓴이가 자신이 경험했던 걸 썼잖아. 보면은 자전거 여행을 하면서 느꼈던 자연의 아름다움을 다른 사람과 나누고 싶어 라는 글의 목적을 썼죠. 수필을 썼죠. 그럼 이 독자는 무슨 생각을 하면서 그 글을 읽어야 될까? 글쓴이의 삶과 경험, 생각이 담긴 글을 읽고 감동이나 즐거움을 얻을 수 있다. 한마디로 내가 글쓴이가 느꼈던 감동이나 생각 이런 것들을 대신 느낄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간접적인 체험인 거지, 일종의. 그래서 자전거 여행을 하면서 자연의 아름다움도 느낄 수 있구나. 정말 좋았겠다. 그래서 우리가 여행 책을 보기도 하고, 그건 다 뭐야? 내가 여행을 못 가지만 여행을 간 사람들이 직접 겪었던 걸 보면서 내가 대신 즐거움을 얻는 거야. 간접적으로 즐거움을 얻는 거야. 자, 그래서 읽는 게 우리 수필이고, 글쓴이는 이런 생각을 나누고 싶어서 쓰는 게 목적이고, 글 읽는 사람은 왜 읽는 걸까? 간접적으로 그래서 감동이나 즐거움을 얻기 위해서 읽는 글이 바로 뭐라는 거야? 수필이라는 거야. 자, 그러면 수필은 정해진 규칙은 없지만 어떤 특징이 있겠죠? 그 특징을 이제 한번 볼 건데, 자, 수필의 특징은 고백적이다. 보통 우리 고백이라 하면은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지. 말 그대로 수필은 자신의 경험을 느낀 걸 해주는 거야. 그래서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꾸미 없이 솔직하게 표현한 거고, 그 다음 개성적이다. 자, 뭔가 요즘 나오는 영화나 드라마, 소설 다 비슷비슷한 내용이잖아. 하지만 이거는 내가 겪은 거야. 내가 겪고 내가 생각한 거야. 그렇기 때문에 나의 가치관이나 감정이 담길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개성적이다라는 거, 글쓴이의 가치관, 생활 방식, 정서, 말투 등 독특한 그 글쓴이만의 특징이 드러나는 게 수필입니다. 자, 그 다음 비전문적 중요하죠. 전문 작가가 아니더라도 형식이 없으니까 나도 쓸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그 다음에 자유로운 형식이다. 일정한 형식에 제약 없이 자유롭게 글을 쓸 수 있다. 그 다음에 신변잡기적이다. 자, 이거 뭐냐면 주위에서 일어나는 일, 그러니까 주위에서 모든 일어나는 일들을 수필로 쓸 수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주변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글의 소재로 삼는다. 아까도 말했다시피 자전거 여행, 경복궁 가서 본 거, 여행뿐만 아니라 내가 무슨 봉사활동 체험을 하면서 느낀 점, 이런 것들도 다 어떤 소재가 될 수 있다. 수필의 소재가 될 수가 있다. 자, 그러면 수필이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느냐? 자, 제일 먼저 아까 내가 말했잖아. 소재라고. 내가 자전거 여행하고 경복궁 체험하고 한복을 입었고 외국에 한복 입고 내가 해외에 나갔고 봉사활동을 했고
전체적으로 뭔데? 뭔가 나누고 싶은 소재라는 게 있는 거죠. 그래서 생활 체험, 관찰, 사색, 감상 등으로 소재가 굉장히 다양하다. 굉장히 다양하다는 얘기 역시 또한 뭐로 이어지는 거야? 제약이 없다로 이어지는 거죠. 자, 그 다음 문체. 문체는 글에서 드러나는 글쓴이의 독특한 어투로 글쓴이의 개성이 효과적으로 드러난다. 자, 소설이나 극이나 뭔가 일정한 문체들이 있죠. 뭐뭐 했다, 있었다. 근데 사실 이거는 내가 편하게 말하는 것처럼 해도 되는 게 수필인 거죠. 왜? 형식에 제약이 없고 내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그래서 내 말투가 자유롭게 드러나도 된다라는 거. 그래서 개성적인 효과가 드러난다. 그 다음에 구성은 논리적 관계, 시, 공간 순서, 생각의 흐름 등 글쓴이의 의도에 따라 다양하게 구성된다. 자, 시간의 흐름 따라 이렇게 이어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산에 올라갔지만 위에서 내려갔다가 내가 다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갔으면은 올라갔다 내려왔다 이걸 내가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다라는 거야. 그 다음에 뭐 논리적 관계 이것까지는 구체적으로 몰라야 되는데, 아무튼 모든 시간 흐름, 공간의 흐름 전체적으로 다 내가 이거 먼저 얘기해주고 싶고, 그 다음에 이거 먼저 얘기해주고 싶고, 그 다음에 이거 얘기하면 좋겠다 라고 내 마음대로 구성을 할 수 있는 게 수필입니다. 그 다음에 주제는 당연히 내가 이 글을 쓴 목적이 되겠죠. 글쓴이의 가치관이나 인생관이 드러난다. 자, 만약에 이 자전거를 하면서 느꼈던 자연의 아름다움을 다른 사람과 나누고 싶어 라고 했으면 이 글의 주제는 뭐가 될까? 자연의 아름다움이 되겠지. 맞지? 그렇게 일어나는 게 주제입니다. 그래서 되게 수필 같은 경우는 정말 글쓴이가 자신의 경험을 편하게 글로 쓴 거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수필에도 종류가 있는데 수필의 종류는 뭐가 있을까? 자, 경수필, 중수필. 자, 이 경은 가볍다라는 뜻이야. 이 중은 무겁다라는 중이야. 자, 그러면 가볍고 무겁고, 소재가 가볍다, 소재가 무겁다라는 얘기는 우리가 다루기 쉽다, 조금 어렵다라는 내용이 되겠죠. 자, 경수필은 가벼워. 그래서 일상적 경험에서 얻은 생각이나 느낌 등을 자유로운 형식으로 표현한 겁니다. 그럼 아까 초등학생, 중학생 애들이 내가 자전거 여행하다가 자연의 아름다움을 느꼈던 걸 애들한테 말해주고 싶어. 자, 이거는 경수필에 해당하는 거겠죠. 그 이유는 우리가 일상에서 느낄 수 있는 그것들을 자유로운 형식으로 표현했기 때문이죠. 자, 반면에 중수필 봅시다. 사회적, 시사적 문제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논리적으로 쓴 수필이다라는 거. 자, 이거는 사실 어떻게 흘러가든지 상관이 없어. 하지만 이 시사적, 사회적 문제는 내 주장이 뚜렷하게 드러나야 된다는 말이지. 사실 지금 있는 사태에 대해서도 찬성과 반대, 아니면 이 의견과 저 의견 되게 많이 나뉘잖아요. 자, 이런 의견을 논리적으로 표현을 해야 뭔가 타인의 공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단 말이야. 내가 실컷 나는 이런 내 생각을 전달하고 싶어 라고 글을 썼는데 아무도 내랑 반대되는 의견이라 하도 내 의견에 대해서 전혀 못 알아듣는다. 그런 건 잘못 쓴 거겠죠. 그래서 논리적으로 쓴 수필이지만 주제가 어떻다? 조금 무겁다. 사실 여행이나 이런 것보다 정치적이나 사회적 문제가 굉장히 어렵겠죠. 자, 그래서 종류 보면 일기, 편지, 기행문, 감상문. 자, 이 일기 같은 경우도 나 혼자 쓴 글이면은 상관이 없는데 내가 써서 책을 냈어. 내가 써서 애들한테 보여줬어. 그럼 뭐가 되는 거야? 수필이 되는 거야. 편지도 마찬가지죠. 기행문, 감상문 전부 다 내가 생각했던, 내가 느꼈던 것들을 적는데 다른 사람과 공유하고 있으니까 수필이 되는 거겠죠. 자, 그 다음 중수필에서는 사회적, 시사적 문제를 다뤘으니까 칼럼과 평론이 되겠습니다. 혹시 이제 신문 같은 거 보면은 앞쪽에는 그냥 기사라고 나와있지. 기사, 정치나 문화나 실질적으로 팩트만 드러내는 게 그 기사야. 근데 뒤에 넘어가 보면 그 사실적인 팩트에 대해서 뭔가 자신의 의견을 내놓은 게 있어. 칼럼이나 이런 것들 보면은 그때 우리 같이 동물원 그거 읽었었잖아. 그런 것들이 다 뭐야? 칼럼이야, 칼럼. 칼럼이고 사설이고 전부 다 거기 보면은 같은 주제인데도 나누잖아. 그때 우리 읽었던 게 동물원 폐지지. 동물원 폐지에 대해서도 찬성과 반대가 나왔죠. 근데 이건 사실 누구 생각이야? 그 쓴 사람의 본인의 생각이지. 그것도 일종의 뭐라는 거야? 수필이라는 거야. 근데 수필 중에서도 조금 무거운 문제를 다뤘기 때문에 중수필이다. 자, 그래서 특징 보면 아까도 앞에서 계속 말한 거 똑같아요. 비교적 가볍고 일상적인 소재를 다뤘고 글쓴이의 감정과
정서가 중심이 되기 때문에 쓴 사람 그냥 마음대로 써도 돼. 내가 느꼈던 거 써도 돼. 저 사람이 겪어본 거고 아름답다고 생각 안 했지만 나는 아름답다고 생각이 들었으면 그냥 아름답다고 쓰면 되는 게 경수필입니다. 그 다음에 친근하고 가벼운 느낌을 준다. 뭔가 부담스럽지 않지. 내가 이 글을 읽었을 때 그냥 아름답구나 라고 느끼면 되지. 뭔가 사회적이나 시사적으로 내가 이런 마음을 바꿔야겠다 이렇게까지 생각 안 해도 된다는 말이지. 자, 이거는 사회적 문제나 무거운 내용을 다루고 글쓴이 의견을 논리적으로 제시해야 된다. 그래서 좀 무겁고 딱딱한 느낌을 준다. 그래서 너네 신문 보면 되게 불편해 하잖아. 내용도 되게 어렵고. 그래서 수필의 종류까지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때까지는 수필을 쓸 때, 그 다음에 수필은 뭘로 쓰는지, 어떤 소재를 다루는지, 그 다음에 수필의 그거에 따라서 수필의 종류가 달라지는 것까지 배웠고, 그럼 우리가 읽을 때 수필을 읽을 땐 어떻게 읽어야 하냐, 이제 그거를 볼 건데, 자, 수필은 즐거움을 준다고 했죠. 또는 글쓴이의 생각이 있다고 했죠. 그래서 수필을 읽는 방법을 보면은 글쓴이가 어떤 경험을 하고 이런 글이 나왔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글쓴이의 경험을 파악하고 감동이나 즐거움을 느끼며 읽는다. 글쓴이의 생각이랑 경험을 내가 간접적으로 체험하니까 당연히 글쓴이의 생각이 나한테 들어오겠죠. 그것도 일종의 파악하고 무슨 경험을 했는지도 파악하고 그 다음에 내가 거기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체험을 했으니까 즐거움을 얻을 수도 있는 게 수필이죠. 자, 그 다음에 글쓴이가 내가 이렇게 봉사활동을 하면서 이런 마음을 깨달았다. 나도 같이 깨달음을 얻는 거야. 아, 내가 봉사활동을 하진 않았지만 이런 걸 했을 때 보람을 느낄 수 있겠구나 라고 깨달음을 얻는 거죠. 그 다음에 나는 그렇게 살아왔는가 하면서 성찰하며 읽기도 하는 거지. 자, 이거는 소재에 따라서 다른 겁니다. 막 여행 갔다가 아름다움을 느꼈는데 내가 내 인생을 반성할 필요는 없어요. 그 다음에 글쓴이가 사용한 개성적이고 독특한 표현이나 문체 등을 살피며 읽는다. 글에 담긴 글쓴이의 가치관을 파악하고 자신의 가치관과 비교하면서 읽는다. 그 다음에 대상을 바라보는 태도를 통해 인생관과 세계관을 파악하며 읽는다. 마찬가지 이어서서 누구랑도 비교해본다. 나랑도 비교해본다. 사실 우리가 무조건 내가 만약에 이 문제에 대해서 A라는 문제가 있어. 이거는 사회적 문제도 되지만 일상적인 문제도 돼. 상관없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이 글쓴이가 체험을 했고 이 체험에 대해서 뭔가 얻는 경험이 있다. 깨달음이 있다. 그럼 그걸 글로 쓸 거 아니야. 맞지? 나는 이 체험을 이 A 문제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체험해본 적은 없어. 하지만 이 사람이 쓴 수필이라는 글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체험해볼 수 있겠지. 맞지? 근데 내가 생각했을 때 내가 만약 이 문제를 겪었으면은 이렇게 생각하진 않았을 거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글쓴이와 같은 생각을 하지 않더라도 글을 읽으면서 내가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나는 내가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 안 할 것 같은데 얘는 이렇게 생각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구나. 그러면서 나와 비교해보는 거지.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달라졌을까? 맞지? 그 다음에 대상을 바라보는 태도도 아까도 말했지만 동물원 폐지, 이거는 비판적인 의견도 있지만 뭐도 있었어? 좋은 의견도 있었지. 긍정적인 측면도 있었죠. 그러면 나는 어떨까?까지 생각해봤잖아. 그건 우리가 뭐 한 거야? 우리는 이거 배우지도 않았지만 이미 수필을 읽고 나의 가치관과 연결을 해본 거야. 그래서 그러면서 나는 동물에 대해서 뭐 생각해본 적 없나? 뭐 이런 자아 성찰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글쓴이가 사용된 이거는 사실 우리가 읽었던 신문 같은 데서는 크게 드러나진 않아요. 왜냐면 어쨌든 딱딱한 주제를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자신의 문체가 뭐 많이 드러나거나 이러면은 거부감을 느낄 수도 있거든요. 왜냐면 우리 말도 우리는 경상도 사투리를 쓰지만 이걸 대해서 거북해하는 사람도 있고, 우리가 막 통통 튀는 말투를 쓰는데 이걸 거북해하는 사람도 있고, 또 이제 그건 모르는 거지. 그래서 사설이나 뭐 칼럼 이런 걸 보면은 주장이나 생각은 다른데 문체는 조금 비슷한 걸 느낄 수가 있어. 그 이유는 이제 가볍지가 않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사실 수필 같은 경우는 크게 어려운 거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수필이랑 소설이랑 다른 점이 뭘까? 간단해. 수필은 사실적이겠지. 왜? 내가 직접 겪었던 경험을 얘기한 거니까. 소설은 만든 거잖아. 갈등을 일으키기 위해서, 갈등을 설명하기 위해서 만든 거잖아. 그래서 허구적인 거고, 수필은 누구나 쓸 수 있다. 형식 제한 없으니까 내가 진짜 되게 별거 아닌 걸 써도 수필이기 때문에 누구나 쓸 수 있어요. 근데 소설은
사실 뭐 재미있는 소재가 아니거나 막 독특한 소재가 아니면 사람들이 잘 안 읽잖아. 그래서 대체적으로 뭐 한 전문 작가가 쓴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거는 형식이 자유롭다. 이거는 발단 위기 이런 거 우리 했었지 앞에서. 그 다음에 글 속에 나는 글쓴이 자신밖에 안 돼. 근데 이 소설에서 나는 작가가 창조한 허구의 인물이겠지. 자, 우리 앞에서 뭐 수일이와 수일이 하면은 거기서 나는 누구야? 수일이겠지. 그 다음에 그 앞에 나와서 자전거 도둑에서 나는 자전거를 훔친 나가 되겠지. 그게 모든 작가와 똑같은 사람은 아니잖아. 근데 수필에서 나는 누구밖에 안 되는 거야? 나, 직접 경험한 내가 쓴 글의 나밖에 안 되는 거야. 자, 공통점은 우리 이거 단원 자체가 산문문학이지. 줄글 형식의 산문문학이고 있는 이에게 감동과 즐거움을 준다. 근데 좀 다른 느낌으로 즐거움을 주겠지. 뭐 수필 같은 경우는 간접적인 체험을 하면서 즐거움을 얻는 거고, 소설 같은 경우는 뭔가 새롭게 전개되는 갈등이나 이런 거 보면서 즐거움을 얻기도 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수필을 누구나 쓸 수 있기 때문에 이 단원에서는 내가 수필을 쓰는 것까지 나가는 단원이야. 그래서 경험을 바탕으로 감동이나 즐거움을 주는 글쓰기인데, 자, 잘 생각해봐. 내가 뭐 남들이랑 나누고 싶은 그런 경험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 뭐 제주도 갔을 때, 여행 갔을 때가 보통 기본적인 거겠지? 아니면 내가 봉사활동 갔을 때, 뭐 무슨 체험을 했을 때, 누구를 뭐 가르쳐 봤을 때, 뭐 그런 것들 중에 이거를 누군가와 나누면 재밌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은 이제 글감이라는 게 되는 거야. 그래서 자신의 경험 중에 깨달음, 감동, 즐거움을 느꼈던 일을 선정하는 게 뭐라고? 글감. 글감이 뭐야? 글의 소재야, 글의 소재. 내가 뭘 가지고 글을 쓸 것인가. 자, 글감을 선정했어. 나는 그러면 아까 말했다시피 뭐 여행에 대해서 쓰겠다. 여행 중에서도 자전거 여행에 대해서 쓰겠다. 자, 그럼 내용을 마련해야겠지. 그럼 뭐 해야 돼? 구체적으로 정리해서 쓸 내용을 마련하는데, 자, 내가 자전거 여행에서 A라는 지역에 도착했고, B라는 위치에 떠나갔고, C라는 위치까지 올라갔다가 D라는 위치에서 넘어졌고, E라는 위치에서 내려왔고, 이런 것들 내 경험, 내만 알 수 있는 거잖아. 내가 이 코스로 다녔으니까. 그래서 이걸 구체적으로 정리해서 이 중에서 내가 넘어진 건 굳이 필요 없겠지만 빼야겠다. 이런 식으로 내용을 마련해야 되는 거야. 자, 그 다음 내용 조직하기는 마련한 내용이 잘 전달되도록 배치해서 개요를 짠다는데, 자, 사실 내가 순서적으로는 이렇게 갔을 수도 있어. 근데 하지만 내가 위치상 이게 가깝고, 그 다음에 들어가는 게 이거고, 그 다음에 들어가는 게 이거고, 막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 그럼 내 마음대로 짤 수 있는 거야. B 갔다가 A 가는 게 더 재밌겠다. 너 E 가는 게 더 재밌을 것 같고, C 가는 게 더 재밌을 것 같다. 자기가 읽었을 때, 그러니까 내가 글을 썼을 때 뭔가 이 순서대로 독자들이 읽었으면 좋겠다 라고 하면 내 마음대로 짤 수 있는 게 뭐야? 내용 조직하기 단계인 거야. 그래서 내가 글감을 마련한 거, 내용 마련한 거를 잘 배치를 해서 개요를 짜는 게 내용 조직하기 단계고, 그 다음에 표현하기 단계에서는 감동과 즐거움을 쓸 수 있도록 경험과 깨달음을 참신한 표현 방법을 활용하여 구체적이고 솔직하게 표현한다. 사실 더 말할 거 없어. 표현하기 수필이잖아. 내 생각과 내 느낌, 그걸 최대한 드러낼 수 있도록 참신한 표현 방법을 쓰는 게 좋겠고, 그 다음에 그냥 경보 보고 우와 아름답다 라는 것보다는 어떻게 이렇게 생겼고, 뭐 마치 왕이 되살아나는 것 같이 뭐 이렇게 좀 참신한 표현을 쓰는 게 좋다라는 거지. 그 다음에 좀 더 구체적이고 솔직하게 표현을 해야 된다. 이 이유는 나는 겪어봤지만 글을 읽는 사람들은 그렇게 못 겪어봤을 수도 있잖아. 그래서 최대한 내 마음이 전달되려면은 구체적이고 솔직하게 표현해줘야 한다는 거. 자, 그럼 이렇게 쓴 글의 좋은 점은 뭘까? 계속 똑같은 얘기지만 내 경험을 진솔하게 표현했기 때문에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뭐를 줄 수 있다? 감동이나 즐거움을 줄 수 있다. 그 다음에 내가 쓴 글 나는 안 읽겠나? 나도 읽겠지. 그래서 내가 이렇게 그냥 생각했을 때 재밌다. 사실 이런 기억들은 시간이 지나면 좀 사라지는 기억들이잖아. 근데 내가 이렇게 재밌었던 거를 구체적으로 이렇게 드러내면서 막상 딱 정리하면은 내가 이렇게도 생각했었지, 이런 느낌도 있었지 하면서 새로운 사실을 발견하기도 하는 거야. 그리고 다시금 나를 되돌아볼 수도 있는 거지. 자, 이거 한번 읽어봅시다. 언제나 조신하고 말 없는 어머니였지만, 야, 여기서 글감은 뭘까? 일단 글감은 어머니겠지.
자, 기동력 없는 딸이 이 세상에 발붙일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목숨 바쳐 싸워야 한다고 생각한 억척스러운 전사였다. 눈이 오면 눈 위에 연탄재를 깔고 비가 오면 한 손으로는 딸을 받쳐 업고 다른 한 손으로는 우산을 든 채 딸의 길과 방패가 되는 어머니의 하루하루는 슬프고 힘겨운 싸움의 연속이었다. 이거는 본인의 어머니,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수필을 쓴 글쓴이의 어머니에 대한 설명인데, 어머니는 평소에는 어떻대? 조신하고 말 없는 어머니래. 근데 내 앞에 있을 때는 어떻다는 거야? 되게 억척스러운 전사였대. 왜? 글쓴이는 뭐가 있는 것 같아? 움직일 수 없는 딸인 것 같아. 맞지? 그래서 눈 오면 연탄재를 까는 이유가 뭘까? 미끄럽지 말라고. 그러니까 글쓴이가 장애를 가지고 있어서 움직이기 어려우니까 평소에 말 없고 조신한 어머니도 딸 앞에서만 서면 뭐가 되는 거야? 억척스러운 전사가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비가 오면 한 손으로는 딸을 받쳐 업고 한 손으로는 우산을 든 채 딸의 길과 방패가 된다. 그러니까 이 글쓴이가 어머니를 보는 모습은 전사도 되고 길과 방패가 되기도 하는 거지. 그래서 누가 봐도 글쓴이의 입장에서 쓴 어머니의 모습이겠죠. 근데 우리는 그 어머니가 진짜 내 어머니는 아니잖아. 하지만 나도 장애를 가지고 있지 않은 비장애인이지만 그걸 보면서 되게 어머니가 진짜 대단하시다라는 생각을 들기도 하고 뭐 이렇게 간접적으로 체험을 해보는 거죠. 자, 하루하루는 슬프고 힘겨운 싸움의 연속이었다. 자, 글쓴이의 마음도 어때? 늘 슬프고 힘겨운 싸움의 연속이었대. 자, 그뿐인가? 껄핏하면 했던 수술과 수술 후 두세 달씩 이어졌던 병원 생활, 상급 학교에 갈 때마다 장애가 있다고 하여 입학 시험을 보는 것조차 허락하지 않던 학교들, 나 잘할 수 있다고 제발 한 자리 끼워달라고 애원해도 자꾸 벼랑 끝으로 밀어내는 세상에 그래도 악착같이 매달릴 수 있었던 것은 어머니 때문이었다. 자, 글쓴이가 장애를 가지고 있어서 겪었던 체험들이죠. 우리는 체험할 수 없었던 것들. 자, 뭐 있었어? 두세 달씩 계속 병원 생활했었고 장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입학시험 보는 것조차 학교에서 거부를 했어. 맞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글쓴이는 잘할 수 있다고 한 자리 끼워달라고 함에도 그게 되게 힘든 세상이었지. 힘든 세상이었는데 누구 때문에 버틸 수 있다고 했어? 어머니 때문에 버틸 수 있었다라는 거죠. 자, 어머니는 내 앞에서 한 번도 눈물을 흘리신 적이 없었고 그것은 이 세상의 슬픔은 눈물로 정복될 수 없다는 말 없는 가르침이었지만 가슴속으로 흐르던 엄마의 눈물은 10살짜리 딸조차도 놓칠 수 없었다. 실질적으로 엄마는 내 앞에서 한 번도 눈물을 흘린 적이 없었어. 근데 그게 진짜 안 슬퍼서 눈물을 안 흘린 건 아니죠. 그것은 세상의 슬픔을 눈물로 정복될 수 없다는 가르침이었지만 사실 가슴속으로는 뭐 했다? 울었을 거고 그거는 딸조차도 놓칠 수가 없었다. 그러니까 엄마가 내 눈앞에서 실질적으로 운 적은 없지만 나는 엄마가 가슴속으로 울었다는 걸 10살짜리인데도 불구하고 알 수 있었다라는 거지. 본인이 직접 체험하고 본인이 보는 엄마의 모습을 이렇게 얘기한 거지. 자, 이걸 보면서 어머니는 이 글쓴이를 정말 뭐 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 사랑했구나. 그리고 이 글쓴이의 마음은 어때? 이렇게 헌신적으로 사랑해준 어머니에 대해서 감사하게 여긴다라는 마음이 되게 들어가 있죠. 그래서 어머니에 대한 고마움과 사랑이 이 글에서 다 드러나 있지. 이 글을 보면서 사실 이게 내가 비장애인이라서 막 장애인에 대해서 뭐 이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 정말 힘든 삶을 살았구나. 단순히 장애를 가지고 있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런 일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그래서 어머니와 딸이 극복하는데도 굉장히 많은 힘이 들었을 거다. 그럼 우리는 비장애인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악착같이 살은 적이 있었던가 하면서 내 삶과 비교해 볼 수도 있는 거고 만약 내가 이 상황이었으면 이 친구처럼 뭔가 이런 어려움들을 다 극복하면서 살 수 있었던 것일까 하면서 내 삶을 성찰하기도 하는 거지. 반성하기도 하는 거고. 그래서 수필이 좋은 점은 뭔가 간접적으로 체험하면서 내 삶을 돌아볼 수 있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 그래서 이 글 같은 경우는 장애가 있는 자신의 처지 때문에 어머니랑 뭐 시련과 노력, 그래서 그 어머니랑 같이 극복한, 그렇기 때문에 엄마한테 되게 고맙고 사랑한다 이런 마음을 되게 솔직하게 표현을 한 거죠. 자, 그거 생각하면서 이제 이것도 일종의 글 수필이고 이제 본격적으로 수필에 들어갈 건데, 자, 이 괜찮아라는 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글쓴이에서 당연히 등장하는 여기서 내는 누구겠노? 글쓴이 자신. 만약에 이 괜찮아와 글쓴이가 장영희씨니까 당연히 이 나는 장영희씨겠지. 자, 초등학교 때 우리 집은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에 있는 작은 한옥이었다. 골목 안에는 고만고만한 한옥 6채가 서로 마주보고 있었다. 그때만 해도 한 집에 아이가 보통 4대은 됐으므로 골목길 안에만도 초등학교가 다니는 아이가 줄잡아 10명이 넘었다. 학교가 파할 때쯤 되면 골목은 시끌벅적 아이들의 놀이터가 되었다. 자, 초등학교 때라고 어린 시절을 회상했다고 돼 있네. 그러니까 이 글쓴이가 자기가 언제 겪었던 걸 얘기하고 있어. 초등학교 때 겪었던 이야기를 얘기하고 있겠죠. 자, 어머니는 내가 집에서 책만 읽는 것을 싫어하셨다. 그래서 방과 후 골목길에 아이들이 모일 때쯤이면 대문 앞 계단에 작은 방석을 깔고 나를 거기에 앉히셨다. 아이들이 노는 걸 구경이라도 하라는 뜻이었다. 자, 여기 이게 이제 그 교재 특성상 여기 나와 있는데, 자, 내가 평소에는 뭐 하고 있어? 집에서 책만 읽고 있지. 책만 읽고 있는데 어머니는 그것을 싫어했어. 왜 싫어했을까? 당연히. 사실 한창 놀 나이잖아. 한창 놀 나이인데 아이들이 골목길에 우르르 쏟아지는데도 나는 뭐 하고 있는 거야? 집에서 책만 읽고 있는 거야. 그 모습이 싫은 거지. 누구랑 어울렸으면 좋겠다. 아이들이랑 어울렸으면 좋겠는데 이 글쓴이의 상황이 여의치가 않은 거죠. 그래서 대신 선택한 게 뭐야? 방과 후 아이들이 이렇게 모일 때쯤이면 엄마가 뭐 했어? 작은 방석을 깔고 나를 거기에 앉히신 거야. 뭘 하라고? 그 아이들이라도 구경하라고. 그래서 딱히 놀이기구가 없던 그때 친구들은 대부분 술래잡기, 사방치기, 공기놀이, 고무줄놀이 등을 하고 놀았지만 나는 공기놀이 외에는 그 어떤 놀이에도 참여할 수 없었다. 우리 추측할 수 있겠죠. 공기놀이는 손으로 하는 거잖아. 나머지 달리는 거 못한대. 그 얘기는 글쓴이가 앞에 있었던 거랑 똑같이 뭐를 가지고 있다. 장애를 가지고 있는데 다리가 좀 불편하다라는 거. 그래서 공기놀이 외에는 할 수 없었던 걸 보고 아, 내 다리가 불편하구나 라는 걸 우리가 추측할 수 있겠죠. 자, 근데 봐봐. 하지만 골목 안 친구들은 나를 위해 꼭 무언가 역할을 만들어 주었다. 자, 내가 다리가 불편해서 놀 수 있는 놀이가 되게 많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친구들이 나를 위해서 뭐 해줬어? 꼭 역할 하나씩은 만들어 줬대. 공부들 놀이나 달리기를 하면 내게 심판을 시키거나 신발 주머니와 책가방을 맡겼다. 그뿐인가? 술래잡기를 할 때는 한 곳에 앉아 있어야 하는 내가 답답할까봐 어디에 숨을지 미리 말해주고 숨는 친구도 있었다. 자, 글쓴이가 장애가 있기 때문에 놀이에 낄 수 없는데 이 나를 누가 배려해줬어? 친구들이 배려해줬지. 어떻게? 직접적으로 참여하진 않아도 되게 간접적이라도 글쓴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하나씩 지어줬지. 자, 우리 집은 골목에서 중앙이 아니라 모퉁이 쪽이었는데 내가 앉아있는 계단 앞이 늘 친구들의 놀이물이었다. 이것도 마찬가지. 나는 거기 앉아있잖아. 거기 앉아서 더 이상 벗어날 수 없어. 친구들은 사실 여기저기 다닐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디서만 노는 거야? 내가 앉아있는 그 앞에서만 노는 거야. 그 이유가 뭘까요? 나를 배려한 거죠. 그래서 놀이에 참여하지 못해도 나는 전혀 소외감이나 박탈감을 느끼지 않았다. 아니, 지금 생각하면 내가 소외감을 느낄까봐 친구들이 배려해 준 것이었다. 자, 나는 놀이에 참여하지 못했는데 소외감이나 박탈감을 느끼지 못했던 이유는 누구 때문이야? 친구들이 나를 배려해 줬기 때문이죠. 그 골목길에서의 일이다. 초등학교 1학년 때였던 것 같다. 하루는 우리 반이 좀 일찍 끝나서 나 혼자 집 앞에 앉아 있었다. 그런데 그때 마침 골목을 지나던 깨엇 장수가 있었다. 그 아저씨는 가위를 쩔렁이며 목발을 옆에 두고 대문 앞에 앉아있는 나를 흘낏 보고는 그냥 지나쳐갔다. 그러더니 손수레를 두고 다시 돌아와 내게 깨엇 2개를 내밀었다. 순간 아저씨와 내 눈이 마주쳤다. 아저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아주 잠깐 미소를 지어 보이며 말했다. 자, 괜찮아. 뭐가 괜찮을까? 뭐가 괜찮을지 사실 몰라. 뭐가 괜찮을지 모르지만 이 아저씨가 나한테 괜찮아라고 말하는 목적은 뭘까? 뭔가 힘내라는 의미겠지. 힘내라. 희망을 가져라. 희망 잃지 마라. 위로해주고 용기 주는 그런 내용이겠지. 사실 뭐가 괜찮은지는 주인공도 몰랐어. 자, 무엇이 괜찮다는 거지 몰랐다. 돈 없이 깨엇을 공짜로 받아도 된다는 것인지
아니면 목발을 짚고 살아도 괜찮다는 말인지. 하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내가 그날 마음을 정했다는 것이다. 이 세상은 그런대로 살만한 곳이라고. 좋은 친구들이 있고 선의와 사랑이 있고 괜찮아 라는 말처럼 용서와 너그러움이 있는 곳이라고 믿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자, 나는 다리가 불편하고 친구들은 나를 위해서 같이 끼어서 놀아줘. 그리고 하루는 깨ött 장수가 나한테 엿을 공짜로 주면서 괜찮아 라고 말했어. 나는 뭐가 밑도 끝도 없이 괜찮아 라고 말하니까 나는 뭐가 괜찮은지는 몰랐어. 하지만 내 스스로 이렇게 생각한 이유는 내 처지가 어떻기 때문에, 다리가 불편하다는 처지이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중요한 건 나는 이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한 게 아니라 어떻게 생각했어? 이 세상은 그런대로 살만하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게 된 계기가 된 거죠. 그래서 이 제목이 뭐가 되는 걸까? 괜찮아. 왜? 이 괜찮아라는 말 한마디를 계기로 나는 이 세상을 살아갈 용기와 희망이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을 긍정적으로 보게 되었다. 뭐 때문에? 괜찮아 라는 한마디 때문에. 사실 계기는 괜찮아 라는 말 한마디지만 그 전에 뭐도 있었어? 친구들에 대한 배려도 있었고, 그래서 세상이 되게 살만하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자, 오래전에 학교 친구들을 찾아주는 방송 프로그램이 있다. 한 번은 가수 김현철이 나와서 초등학교 때 친구를 찾았는데 함께 축구하던 이야기가 나왔다. 당시 허리가 36인치일 정도로 뚱뚱한 친구가 있었는데 뚱뚱해서 잘 뛰지 못한다고 다른 친구들이 축구팀에 끼워주려고 하지 않았다. 그때 김현철이 나서서 말했다고 한다. 괜찮아. 얘 골키퍼 시키면 우리 함께 놀 수 있잖아. 자, 이거는 뭐랑 똑같은 거야? 내가 다리가 불편한데 친구들이 어디 숨을지도 알려주고 가방이나 이런 것도 맡겨주고 전체적으로 그거는 친구를 배려한 거지. 저것도 마찬가지. 괜찮아. 얘 골키퍼 시키면 우리랑 함께 놀 수 있어도 누구를 배려해 준 거야? 그 뚱뚱한 친구들을 배려해 준 거지. 그래서 그 친구는 골키퍼를 맡아 함께 축구를 했고 몇십 년이 지난 후에도 김현철의 따뜻한 말과 마음 그대로 기억하고 있었다. 괜찮아. 난 지금도 이 말을 들으면 괜히 가슴이 찡해진다. 2002년 월드컵 4강에서 독일에게 졌을 때 관중들은 선수들을 향해 외쳤다. 괜찮아, 괜찮아. 혼자 남아 문제를 풀다가 결국 골든벨을 울리지 못해도 친구들이 얼싸안고 말해준다. 괜찮아, 괜찮아. 그 얘기는 괜찮아 라는 말이 뭐가 되기도 한다. 친구들이든 축구 선수든 뭐가 상대에게 위로가 된다라는 말인 거지. 본인도 괜찮아 라는 말에 위로를 받았던 거죠. 그래서 그만하면 참 잘했다 라고 용기를 북돋아 주는 말. 자, 괜찮아 라는 의미가 뭐라는 거야? 용기를 북돋아 주는 말이라는 거지. 자, 너라면 뭐든지 다 눈 감아 주겠다라는 용서의 말도 되고, 괜찮다 라도 되고, 그 다음에 무슨 일 있어도 나는 네 편이니 넌 절대 외롭지 않다라는 격려의 말도 되는 거지. 다 괜찮다, 다 잘 된다, 난 네 편이다 라고 되는 거죠. 지금은 아파도 슬퍼하지 말라는 나눔의 말도 되고,